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우주가 넓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서 가슴 설레던 그 꿈, 저 넓은 별들의 바다로 언젠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믿음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사에서 지난 2012년에 아주 성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권을 드디어 벗어났다고요. 뉴스는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인류가 최초로 성간 우주로 나아갔다. 우리가 드디어 우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정말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공학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전 세계 과학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별을 탐험하겠다는 꿈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잠깐이라도 그 뒤에 숨어 있는 숫자들을 들여다보신 분이라면 그 발표가 환호가 아니라 차가운 형사 선고처럼 들려야 정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차가운 숫자들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아주 이상하게도 이 거대한 절망이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는 사실도 함께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우선 보이저 1호가 어떤 기계인지부터 얘기해 봅시다. 1977년에 발사된 이 탐사선은 지금까지도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것입니다. 무려 반세기가 다 되어가도록 날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우주선은 그냥 느릿느릿 기어간 게 아니에요. 목성과 토성의 중력을 슬링샷처럼 이용해서 속도를 잔뜩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보이저 1호의 속도는 시속 약 6만 1천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오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km니까요. 보이저 1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딱 23초 만에 날아갑니다. 23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속도로 50년 가까이 달린 결과가 뭐냐고요?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빛이 단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50년이요. 이 숫자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느낌으로 착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냥 우주가 정말 넓구나 하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숫자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숫자 안에 우리가 지금껏 외면해 온 아주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고백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년이라는 단어에 속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광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광년, 10광년, 100광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머릿속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동합니다. 광년이니까 엄청 멀겠지. 하지만 광속 같은 엄청난 기술이 생기면 언젠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마치 서울에서 제주도가 멀어도 비행기로 1시간 가면 되는 것처럼요. 우리는 광년을 크기의 단위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처럼, 언젠가 통과할 수 있는 여정처럼 무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광년이라는 단어에 년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의 단위로 쓰는 그 년이요. 1년, 2년, 3년. 그 단어가 광년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뇌는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시간과 연결해 버립니다. 마치 1광년을 가는데 1년쯤 걸리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하지만 광년은 시간이 아닙니다. 광년은 거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빛은 0.001초 만에 달립니다. 그 빛이 365일 동안 쉬지 않고 달리면 얼마나 갈까요? 약 9조 4천억 킬로미터입니다. 9조 4천억이요? 이 숫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각도 주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뇌는 수백만 단위까지는 어떻게든 감을 잡는데 수십억이나 수조가 되면 그냥 크다는 감각으로 뭉뚱그려 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100만 마리의 버팔로와 10억 마리의 버팔로를 구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둘 다 그냥 엄청 많은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감각이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주 전체를 여러분의 거실에 딱 들어가게 쪼그라뜨려 볼게요. 지구를 테니스공 하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비율에서 다른 테니스 공에서 약 60cm 정도 떨어진 작은 유리 구슬이 됩니다. 거실에서 딱 한 발자국 거리죠. 그럼 태양은요? 이 비율에서 태양은 여기서 약 2km 떨어진 큰 공입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예요. 자, 그럼 50년 동안 날아간 보이저 1호는 이 비율에서 어디 있을까요? 이 테니스 공에서 출발했다면 지금쯤 이웃 동네 정도에 와 있을 겁니다. 서울 중심에서 출발했다면 홍대나 이태원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 최고의 기술을 쏟아부어서 50년 동안 달렸는데 고작 이웃 동네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이 비율에서 어디 있을까요? 지구가 서울 한복판에 놓인 테니스 공이라면 그 별은 서울이 아닙니다. 부산도 아닙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실제 거리, 그 가상의 달 근처에나 가야 있습니다. 테니스 공에서 달까지의 거리가요. 거실에 테니스 공을 놓으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별은 지구에서 실제 달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요, 완벽하게 텅 빈 진공뿐이에요. 중간에 쉬어갈 행성도 없습니다. 주유소도 없습니다. 신호도 닿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끝없는 어둠과 절대적인 추위와 치명적인 방사선만이 가득한 공간이에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이죠? 1호가 빛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에 도달하는데 50년 가까이 걸렸다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즉 일광년을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365일이 1년이니까요. 50년 곱하기 365를 해보시면 됩니다. 약 17,500년이 나옵니다. 일광년을 가는데 17,500년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17,500년. 오늘날로부터 17,500년 전이면 지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예요. 털복숭이 매머드가 시베리아를 쿵쿵 돌아다니고 있었고 우리 조상들은 동굴 벽에 들소 그림을 그리던 구석기인이었습니다. 농사는 발명되지도 않았어요. 글자도 없었고 바퀴도 없었으며 금속을 다루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도시가 세워지려면 거기서 또 7,000년을 기다려야 했죠. 이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 별까지의 거리는 일광년이 아닙니다. 4.2광년이에요. 그러니까 17,500년에 4.1을 곱해봐야죠. 약 74,000년이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별에 닿는 데만 74,000년이 걸립니다. 왕복이 아닙니다. 편도요? 74,000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생 인류, 즉 지금 우리와 똑같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나타난 게 대략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물학적 종의 전체 역사 중 3분의 1이 넘는 시간을 통째로 써야 가장 가까운 별의 편도 여행 하나를 마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74,000년이 걸린다는 건 보이저 1호처럼 느린 우주선 기준 아닌가요? 만약 훨씬 더 빠른 우주선을 만든다면요? 핵융합 엔진이나 반물질 엔진 같은 걸 쓴다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문이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따져봅시다. 아주 낙관적으로, 말이 안 될 정도로 낙관적으로요. 다가오는 한 세기 안에 인류가 전례 없는 기술 혁명을 일으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물질 엔진이 완성되고 핵융합 기술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거기다 레이저 추진 기술까지 합쳐서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10%까지 가속할 수 있게 됐다고 해봅시다. 빛의 속도의 10%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속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시속 약 1억 800만 킬로미터입니다. 보이저 1호가 시속 6만 1천 킬로미터였으니까요. 그것보다 약 700배 이상 빠른 속도예요. 이 속도가 얼마나 극단적인 개념인지 잠깐 얘기해드려야겠어요. 이런 속도로 우주를 날아가면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수소 원자들과의 충돌이 엄청난 에너지를 냅니다. 마치 양성자 폭탄을 맞는 것처럼요. 아주 얇은 우주 먼지 한 알갱이가 이 속도에서 맞으면 선체에 엄청난 손상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런 물리적 난제까지 다 해결했다고 치겠습니다. 마법의 에너지 방어막도 발명했다고요.
그럼 빛의 속도 10%로 날아가면 일광년을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0년입니다. 오, 아까보다 훨씬 듣기 좋네요. 그럼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요? 4.2광년이니까요. 약 42년입니다. 42년간의 우주 여행 편도로요. 20살의 젊은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떠납니다. 자신이 알던 모든 것과 작별 인사를 하고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친구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좁고 어두운 금속 통 안에서 42년을 보냅니다. 62살이 된 노인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프록시마 센타우리 근처에 도착합니다. 주변을 탐사하는데 몇 년을 쓰고요.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여정에 또 42년이 걸립니다. 100살이 훌쩍 넘어서야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다면요.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별에 다녀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프록시마 센타우리에는 행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별 주변 행성계들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생명체가 살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 트라피스트 1 행성계는요. 4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 10%로 달려도 편도 400년이 걸려요. 이건 세대 우주선의 영역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세대 우주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대가 도착하기 전에 죽기 때문에 우주선 안에서 아이를 낳고 자식들에게 임무를 물려주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수십 세대가 지나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식이에요. 종이 위에 적어놓으면 낭만적이고 서사시적인 이야기죠. 장대한 우주 오디세이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0명 정도의 사람들이 커다란 금속 통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 통 밖은 즉사하는 우주 공간이니까요. 이들은 400년 동안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구에서도 하나의 제국이 500년을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로마 제국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 500년 동안 로마는 엄청난 내전과 반란과 혁명을 겪었죠. 우리가 쓰는 언어는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한국어를 지금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없는 것처럼요. 수많은 종교가 태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왕조가 뒤집히고 문화가 흥망성쇠를 거듭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주선이라는 좁은 금속 통 안에서 자원은 제한되고 출구는 없고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로 400년을 버텨야 한다고요? 몇 세대가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 출발했을 때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그 임무의 의미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5세대쯤 지나면 지구라는 곳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던 전설 속 고향처럼 느껴지겠죠. 우주선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우주선 바깥의 세계는 나가면 죽는 공포의 신화가 됩니다. 자원을 두고 파벌 싸움이 생기겠죠. 권력 다툼이 생깁니다. 거기다 좁은 공간에서의 근친 교배 문제도 생깁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돌연변이 발현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주 방사선은 계속해서 DNA에 손상을 줍니다. 중력이 없는 환경에서 뼈와 근육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수세대가 지나면 그 우주선 안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0년 뒤에 목적지에 도착한 존재들은 더 이상 그 우주선을 쏘아 올렸던 인류의 후손이라고 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더라도 문화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쩌면 신체적으로도요. 그리고 그들은 도착했을 때 자신들이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탐험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담은 타임캡슐을 우주로 던지는 행위예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럼 속도를 더 높이면 어떨까요? 빛의 속도의 30%, 50%, 아니면 이론상 가능한 최대의 최대한 가깝게요? 이건 단순히 엔진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학의 법칙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벽이 있어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제의 전제 조건부터 하나씩 따져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더 빠른 우주선을 꿈꿀 때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건 뭘까요? 속도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치 기어를 바꿀수록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처럼요.
하지만 이 전제가 틀렸습니다. 물리학에는 아주 단호한 속도 제한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물리학의 근본 원리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론이 아닌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입자가속기에서 매일 확인되고 있고 GPS 위성들이 이 원리를 반영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에 아주 근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물체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할수록 필요한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빛의 속도 90%까지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전체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구 전체의 1년치 에너지요. 빛의 속도 99%까지 올리려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수학적으로 빛의 속도 자체에 닿으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한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합쳐도 모자란 겁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에너지를 다 집어넣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닿는다는 건 물리학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요.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시스템들을 다루던 방식과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죠. 규칙을 무시하고 싶다면 먼저 그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빛의 속도 제한을 우회하고 싶다면 왜 그 제한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 제한을 우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웜홀이나 워프 드라이브 같은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밖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물리학 이론 안에서 그것들이 가능하려면 양의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는 희귀한 물질이 필요한데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SF 영화의 개념을 현실에 그대로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갈 수 없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에너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속도의 상한선이 어딘가에 있고 그 상한선 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별조차도 인간의 평생을 갈아 넣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지금까지는 우주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빠른 로켓, 더 효율적인 엔진에 대해서요. 그런데 잠깐,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권을 벗어났다는 그 발표 기억하시죠? 아까 제가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태양권이라는 건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풍, 그러니까 입자들의 흐름이 성간 공간의 물질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이에요. 그 기준에서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력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요.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진짜 영역을 봐야 합니다. 그 영역을 오르트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태양 주변을 맴도는 수많은 해성과 얼음 덩어리들이 이루는 거대한 구형의 띠예요. 이 오르트 구름은 태양으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서 시작해서 바깥쪽 경계는 무려 1광년 가까이에 다다라서야 끝납니다. 잠깐요. 1광년이요? 제가 아까 가장 가까운 별까지가 4.2광년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태양계가 중력 기준으로 거의 1광년에 달하는 넓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향인 태양의 영토 자체가 거의 1광년 반지름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4.2광년이니까 우리 태양계가 그 거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저 1호가 오르트 구름의 안쪽 경계에 도달하는 데는 앞으로 약 30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구름을 완전히 빠져나오는 데는요, 약 3만 년이 더 걸릴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가 태양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약 3만 년입니다. 우리는 아직 집문을 열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거예요. 50년 동안 날아가고 나서요. 지금 보이저 1호는 태양계의 앞마당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 막 나갔다고 자축하던 그 탐사선이요. 이 거대한 오르트 구름을 뚫고 나가는데 3만 년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성간 공간,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7만 4천 년을 더 날아가야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닿습니다. 총 10만 년입니다. 현재 속도로 가장 가까운 별까지요. 10만 년.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이 모든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를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로 데려가게 됩니다. 만약 우주 여행이 이렇게 어렵다면,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문명이 이 같은 물리학 법칙에 묶여 있다면 우주 어딘가에 있을 다른 지적 생명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겠나요? 이건 천문학에서 말하는 페르미 역설이에요. 이탈리아 출신의 위대한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1950년에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던진 질문입니다. 우주에는 별이 수천억 개나 있습니다. 우리 은하 하나에만요. 그 중에 지구 같은 행성을 가진 별들도 수십억 개는 될 겁니다.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엄청나게 많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페르미는 이 질문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다들 어디 있어? 라고요. 이 역설에 대한 답은 수십 가지가 제안됐습니다.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일부러 숨어 있다. 지적 생명체는 반드시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단계를 거친다 등등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나오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전부 자신들의 섬에 갇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은하 안에 지적 생명체가 있는 행성이 100만 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행성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수백, 수천 광년이라면 어떤 신호도 어떤 물체도 그 거리를 뚫고 실용적인 시간 안에 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모든 문명은 결국 자신의 태양계라는 작은 섬 안에 영원히 갇혀 있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깊고 어두운 밤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여기저기에 작은 불빛들이 켜져 있어요. 섬마다 하나씩이요. 각각의 섬에는 문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다른 섬의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불빛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짐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섬들 사이의 바다는 너무 넓어서 어떤 배도 절대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 불빛들을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영원히요.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대부분에 숨어있는 엉터리 전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전제는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언젠가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전제요. 그 전제를 우리는 지금껏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SF 영화가 그 전제를 당연한 것처럼 가르쳐 줬으니까요. 하지만 물리학이 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으로 데려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 한쪽이 굉장히 무거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깊이 생각했을 때 그랬으니까요. 우주가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가둬놓고 있다는 사실, 그 광대한 우주 안에서 우리는 바늘끝만 한 공간에 영원히 묶여 있다는 사실, 뭔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요. 이 사실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스케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은하 하나에만 별이 약 0억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은하가 약 2조 개 있어요. 2조 개의 은하에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 속에서 어느 작은 은하의 끝자락에 있는 평범한 별 하나 주변을 도는 먼지 같은 행성에서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체 중 하나가 이 우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생명체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만들어낸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으로 지금 이 행성에서 숨을 쉬고 심장이 펄떡이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 태양계, 이 지구가 사실 우주에서 아주 희귀하고 소중한 장소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우리는 완벽한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아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 안에 있죠.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풍의 치명적인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목성이라는 거대한 행성이 외곽에서 해성들을 대신 막아주고 있어요. 달이 있어서 지구의 기울기를 안정시켜줍니다.
반구조 운동이 있어서 이산화탄소 순환이 일어나 기후가 조절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행성이 우주에 얼마나 될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알려진 외계 행성은 수천 개가 넘지만 지구처럼 이렇게 여러 조건이 겹치는 곳은 극히 드물어 보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아주 드물고 특별한 오아시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아시스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주가 우리를 다른 곳에서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일지도요. 물론 우주에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요. 그냥 물리 법칙이 그렇게 작동할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특별한 행성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만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숫자들은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 들으시면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빛의 속도 제한, 17,500년, 74,000년, 3만년. 이 숫자들은 차갑고 냉혹하죠. 인류가 별을 탐험할 수 있다는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주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장 소홀히 대하는 이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닐까요? 바로 지금 이 행성이요. 우리는 SF 영화를 보면서 지구가 잠깐 머물다 떠날 임시 거처인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언젠가 우주로 뻗어나가면 지구는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물리학이 알려주는 현실은 다릅니다. 지구는 임시 거처가 아닙니다. 지구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그리고 우주에서 아주 드물게 존재하는 기적 같은 고향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나서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다른 행성으로 이사가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플랜 B는 없어요. 우주 어딘가에 우리를 구하러 와줄 다른 행성도 없고 우리가 이주할 수 있는 친절한 행성계도 없습니다. 빛조차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리는 그 거리를 우리는 건너갈 수 없어요. 이 지구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이 공기, 지금 여러분의 창문으로 보이는 이 하늘이요. 이 모든 게 우주에서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지를요. 우주는 우리를 가둔 게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이 작고 아름다운 섬 하나를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그 섬에서 태어나 숨쉬고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주가 138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인만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다고요. 오늘 우리가 만난 그 냉혹한 숫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7,500년, 74,000년, 3만년.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서 이 기적 같은 행성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버스 창가에서 밖을 내다볼 때 잠깐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보이는 저 하늘이, 저 사람들이, 저 불빛들이 이 우주에서 이렇게 드문 행성 위에서 펼쳐지는 장면이라는 것을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알수록 지금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됩니다. 보이저 1호는 앞으로도 수만 년 동안 텅 빈 우주를 홀로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우주선을 만든 사람들은 그 차갑고 어두운 우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따뜻한 행성 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우주선에 황금 디스크를 실었죠. 지구의 소리들을 담아서요. 바람소리, 빗소리, 새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를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 과학자들도 이걸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주의 크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밤 별을 보게 된다면 그 별들이 얼마나 먼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지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